아저씨, 나 아들을 많이 때렸어. 내가 나쁜 놈이야. 민수야, 미안하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눈앞에 아들을 못 알아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며 자신의 잘못을 되뇌었습니다. 35살의 강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18년 전 이 남자의 주먹을 피해 집을 나왔습니다. 9년간 맞았습니다. 매일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려 모든 걸 잊은 이 남자의 입에서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나오는 말이 민수한테 미안하다였습니다. 아들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사연 한 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이 강민수 씨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오후 3시 강남의 사무실, 인테리어 도면을 수정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은빛 요양원입니다. 아버님 강정호 환자분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아버지.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정호. 18년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이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매일 떠올랐습니다.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 아버님이 최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보호자분께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 그 사람 보호자 아닌데요. 네. 18년 전에 나왔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습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전화를 할 거라는 것. 그 사람이 아프거나 죽거나 할 때 유일한 가족인 자신에게 연락이 올 거라는 것. 그때 어떻게 대답할지 수백 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 짐에서 민수 씨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 나왔습니다. 유일한 가족 연락처예요.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 2단계시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치매.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치매라면 기억을 잃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때렸던 거? 아내가 떠난 거? 아들이 도망친 거? 아니면 아무것도? 보호자가 없으시면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래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을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국가지원 요양원은 대기가 2년이고 민간 요양원은 비용이. 민수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8년 전에 끝난 관계. 법적으로야 부자지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 그런데 아버님이 매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민수 어디 있냐고. 매일 하루에 수십 번. 민수의 숨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수한테 미안하다고요. 다른 건 다 잊으셨는데 그 말만 반복하세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18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으면서 치매에 걸려서야 하고 있다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35살. 인테리어 회사 대표 강민수. 직원 15명. 연 매출 20억. 17살에 집을 나온 뒤 맨몸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수한테 미안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7살. 강민수의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인천의 낡은 빌라 3층. 투룸. 좁고 어둡고 축축한 집이었습니다.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옆집에서도 이쪽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소리치는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옆집 아주머니가 한번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었어요. 괜찮습니다. 경찰은 민수를 봤습니다. 이마에 멍이 있었습니다. 애가 넘어졌어요? 네, 계단에서. 아이한테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민수야, 어떻게 다쳤어? 아버지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 말하면 죽는다는 눈이었습니다. 넘어졌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그날 밤, 문이 닫히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왜 오는 건데? 저는 안 불러보. 짝? 내가 밖에서 울어대니까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 아니야? 짝?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지? 짝? 대답해. 네. 앞으로 조용히 해. 알았어? 네. 그 뒤로 민수는 울 때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가 새지 않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혼자 조용히. 아버지 강정호는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민수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기억이 희미해서 어머니가 있던 시절, 아버지가 술을 마셨는지 때렸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니가 우는 소리는 기억났습니다. 밤마다 방문 너머에서 낮은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됐어, 그만 울어. 당신이 맨날 그러니까. 닥쳐. 쾅. 8살의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면 안 들렸습니다. 안 들리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그게 8살짜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날,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이 이상했습니다. 현관에 어머니 신발이 없었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용서해. 8살의 민수는 그 메모를 읽지 못했습니다. 한자가 섞여 있었거든요. 메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없어. 없다니? 어디 갔는데? 갔다고. 아버지가 소주잔을 내려놨습니다. 너도 나도 버리고 간 거야. 8살의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사람을 어떻게 버려요? 물건도 아닌데.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떠난 거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현관문을 쳐다봤습니다.
문이 열리면 어머니가 들어올 것 같아서 엄마 오늘 올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닥쳐. 맞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메모를 나중에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미 어머니는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용서해.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도망치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데려갔어야지. 8살짜리를 두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살았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새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민수를 놓고 민수만 지옥에 남겨두고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는 더 심해졌습니다. 술이 늘었습니다. 매일 마셨습니다. 소주 2병은 기본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막걸리라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시작이었습니다. 10살 때 학교에서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수학 45점. 이게 뭐야? 아버지가 시험지를 봤습니다. 45점? 45점이 점수야? 죄송해요. 시험지가 찢어졌습니다. 공부도 못하면 뭘 할 거야? 나처럼 막노동할 거야? 등을 맞았습니다. 뒤로 넘어졌습니다. 일어나. 일어났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라고. 3번째, 4번째, 7번째. 민수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등을 맞았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아. 그 말이 등짝보다 아팠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발목 골절. 1달간 일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라면도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2번 먹으려고 했습니다. 들켰습니다. 급식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한 번만 먹어. 네.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빈 냉장고, 빈 찬장, 그리고 소파에서 술 마시고 있는 아버지. 아빠 배고파? 나도 배고파. 밥 없어? 없어. 아버지가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마실래? 12살짜리에게 소주를 권하는 아버지. 농담이었겠죠. 하지만 웃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수돗물을 마시고 잤습니다. 13살 때 학교에서 아버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아빠에게 감사 편지 쓰기. 선생님이 도화지를 나눠줬습니다. 카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옆자리 친구는 열심히 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항상 감사해요. 민수는 빈 도화지를 바라봤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아빠 때리지 마세요. 아빠 술 좀 그만 마세요. 아빠 무서워요.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2 사람이 라면을 먹고 있는 그림. 아래에 한 줄 썼습니다. 아빠 라면 맛있었어요. 선생님이 카드를 모았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줬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카드를 펼쳤습니다. 라면 먹는 2 사람의 그림. 아빠 라면 맛있었어요. 아버지는 카드를 한참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화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카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버린 건지 아니면 18년 뒤
인천 빌라에서 짐을 정리할 때 민수는 아버지 서랍장에서 그 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렇게 바른 도화지. 아빠 라면 맛있었어요. 18년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14살 때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팔에 멍이 왜 그래? 넘어졌어. 또 매번 넘어지냐? 응. 야, 솔직히 말해. 아버지한테 맞는 거 아니야? 민수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덜렁대서. 친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이웃도, 친구도 모두가 의심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까지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확인하면 책임져야 하니까요. 민수는 14살에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 나를 구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15살 때 한 번은 정말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잘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민수의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부서질 뻔했습니다. 야, 나와. 민수는 책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책상을 뒤집었습니다. 교과서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벽에 부딪혔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이 모양인 거야.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1대, 2대, 3대. 민수는 웅크렸습니다. 태아처럼 몸을 말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멈춘 건 10분 뒤였습니다. 숨이 차서, 체력이 떨어져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숨을 쉬면 갈비뼈가 쑤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보진 못했지만 아마 금이 갔을 겁니다. 민수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2년만 더, 17살이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2년만 버티면.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16살 때 반에서 장래희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의사, 변호사, 연예인. 민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강민수, 장래희망.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안 맞는 어른. 그게 진짜 장래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건축가요. 왜 건축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사람. 부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 아버지는 부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인테리어를 시작한 건 어쩌면 그때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한 거였습니다. 항상 나빴으면 미워하기가 쉬웠을 텐데 가끔, 정말 가끔 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술을 안 마신 날, 1달에 1번, 아니 2달에 1번 정도. 그런 날에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술 마신 날에 그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네. 밥 먹자.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면을 넣고 계란을 얹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둘이 마주 앉아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후루룩, 후루룩 소리만 났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김치를 썰어서 라면 위에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또 한 번은 참치캔을 열어서 넣어줬습니다. 참치 넣으면 국물이 진해져.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식사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밥 해주는 아버지. 아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맨날 이러면 안 돼? 라면을 먹으면서 둘이 이렇게 앉아서 맨날 이러면 안 되냐고. 아버지는 라면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라고.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거라고. 그게 더 슬펐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나은데 알면서도 못 멈추는 건 그건 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렸습니다. 어제의 라면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좋은 기억마저도 무서웠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긴장했습니다. 내일은 또 맞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습니다. 17살, 겨울, 12월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랑 스키장 간다. 우리는 외식? 나는 선물 받기로 했어.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민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술 취한 아버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물도 외식도 스키장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로 아버지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TV 소리가 들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잠들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상황, 노래소리가 들리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최악입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날은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마셨구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소주병이 3개 널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왔어?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네. 학교 잘 갔다 왔어? 네. 밥 먹었어? 급식 먹었어요.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어디가? 방에요. 앉아가 나오면 끝이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너 학교에서 뭐 배워? 수학이랑 국어요. 수학? 수학 잘해? 못해요. 못해? 아버지의 눈이 변했습니다. 뭘 하는 건데? 시작이었습니다. 밥만 축내고 공부도 못하면 뭘 할 거야? 내 엄마도 그랬어. 할 줄 아는 게 없었지. 너도 똑같아. 내 엄마 닮아서 쓸모가 없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 대답해. 대답 안 해. 뺨을 맞았습니다. 1대, 2대. 이 새끼가 아빠 말을 무시해? 3대, 4대. 내가 뭔데? 내가 뭔데? 5대, 6대. 아버지의 손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벽에 밀쳤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민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뭐, 놓으라고요. 민수의 눈, 17살의 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9년간 맞으면서 죽어있던 눈, 그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눈을 처음 봤습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들이 무서웠던 건지 놀란 건지 민수가 아버지의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중심을 못 잡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 술 냄새, 땀 냄새.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9년간 자신을 때린 사람, 8살 때 어머니를 떠나게 만든 사람, 가끔 라면을 끓여주던 사람, 그래야 하는데 라고 말했던 사람.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옷 2벌과 지갑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야, 어디가? 아버지가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강민수, 어디 가냐고.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야. 빌라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아까 맞은 뺨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유,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돈은 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민수는 그날 밤 인천역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가방을 안고. 12월의 밤, 대합실은 추웠습니다. 코트가 없었습니다. 교복 위에 얇은 점퍼 하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혼자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가출 후 첫 일주일, 지옥이었습니다. 다른 의미의 지옥. 집의 지옥은 폭력이었습니다. 바깥의 지옥은 생존이었습니다. 7만 원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때웠습니다. 800원짜리 삼각김밥. 참지 마요. 아침은 굶었습니다. 점심에 삼각김밥 하나. 저녁에 물. 3일째에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인천역 대합실에서 자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무원이 눈치를 줬습니다. 학생,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네.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찜질방. 8,000원이면 하루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만 원에서 삼각김밥 값을 빼면 4일밖에 못 잤습니다. 5일째부터는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신문지를 주워서 옷 안에 넣었습니다. TV에서 본 거였습니다. 노숙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노숙자가 되는 건가? 17살 노숙자. 무서웠습니다. 그때 편의점 유리창에 알바 구함 종이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알바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첫 직장이 시작됐습니다. 첫 출근 날,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파란색 조끼,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검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을 입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좋았습니다.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그게 자기 가치의 시작이었습니다. 편의점 시급 5,58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44,640원, 한 달이면 130만 원 정도. 거기서 고시원비 25만 원 빼고, 밥값 빼고, 교통비 빼고,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기 돈이었으니까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몸이 움찔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객이 들어오면 손이 떨렸습니다. 술 냄새, 그 냄새만 맡으면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한 번은 취한 손님이 계산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담배 빨리 안 줘.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 소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야.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년간 학습된 공포, 큰 소리 맞는다. 술 냄새 위험하다. 남자의 손 피해야 한다. 그게 17살 민수의 몸에 새겨진 공식이었습니다. 편의점 점장이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손님한테 왜 그렇게 벌벌 떨어? 죄송합니다. 집에서 뭐 있어? 아니요. 부모님은? 없어요. 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객이 올 때 뒤쪽에서 일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17살의 민수가 받은 유일한 배려였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는 밤에 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누우면 벽에 닿는 그 방에서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으니까요. 출석은 했지만 수업을 들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멍이 아파서 집중을 못했거든요. 수학은 분수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영어는 알파벳부터 한 글자 한 글자 느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놈이 되기 싫어. 아버지의 말이 동력이었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준 상처가 아버지를 벗어나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19살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때 고시원 방에서 혼자 합격증을 받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합격했어.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합격증을 서랍에 넣고 그날도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20살. 편의점에서 꼬박 2년을 버틴 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설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갔을 때 시멘트 냄새와 철근 냄새가 섞인 공기를 맡았습니다. 아버지 몸에서 나던 냄새. 어릴 때 아버지가 현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이 냄새가 났습니다. 시멘트, 땀, 그리고 소주.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벽을 허물고 바닥을 깔았습니다. 하루 일당 8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온전히 자기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김 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거칠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라서 큰 소리를 들으면 몸이 움츠러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은 달랐습니다. 소리는 질렀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화는 냈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자꾸 거꾸로 해?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제대로 해. 보여줄 테니까 봐.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타일을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 접착제를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줄눈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민수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한번 본 건 금방 따라했습니다.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지 타고난 건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였습니다. 김 반장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야, 너 손 괜찮다. 이 업계에서 먹고 살 수 있겠어. 그 말이 칭찬인 줄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은 수백 번 들었지만 괜찮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타일 시공, 도배, 목공, 전기, 설비, 하나씩 하나씩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김 반장은 거칠었지만 공정했습니다. 잘하면 인정해줬습니다. 야, 이거 잘했네. 못하면 왜 못했는지 알려줬습니다. 여기가 문제야. 이렇게 고쳐? 김 반장 밑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그 3년이 민수에게는 학교 같은 거였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을 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화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것. 김 반장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민수가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쓰게 됐을 때 한 번도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맞은 사람의 몸이 기억한다는 걸. 그 기억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남들이 퇴근하고 술 마실 때 민수는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자투리 타일로 시공 연습을 하고 남은 벽지로 도배 연습을 했습니다. 김 반장이 물었습니다. 야, 넌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안 되면 더 해야죠. 뭐가 그렇게 급해? 민수는 웃었습니다. 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에 대한 복수 같은 거였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했죠? 두고 보세요. 23살에 인테리어 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5살에 프리랜서로 독립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원룸 화장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공사비 150만 원. 혼자 다 했습니다. 타일 철거, 방수 시공, 새 타일 부착, 세면대 교체. 일주일 걸렸습니다. 끝나고 집주인이 봤습니다. 와, 깔끔하네. 그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빈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일, 남의 공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일. 민수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인천에 실력 좋은 젊은 기사 있대. 시공이 깔끔하대. 가격도 합리적이래. 일이 늘어났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28살에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만난 후배들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민수의 원룸이 사무실이었습니다. 거기서 견적 내고 도면 그리고 거래처에 전화하고 침대 옆에서 일했습니다. 25살에서 30살까지 5년간은 전쟁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시절 일을 따오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홍보할 돈이 없었습니다. 인맥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잘하는 것. 한 집을 시공하면 그 집주인이 이웃에게 추천해줬습니다. 저번에 우리 집 한 기사님 있는데 진짜 깔끔해. 입소문. 그게 유일한 마케팅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렸습니다.
한 달에 서너 건 받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잘 되는 달은 300만 원, 안 되는 달은 50만 원. 다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포기할까?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모없는 놈. 아니야. 쓸모 있어. 반드시 증명할 거야. 그 분노가 민수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상처가 아버지를 벗어나는 연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26살 때 큰 건을 하나 맡았습니다. 한 카페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 2천만 원. 민수에게는 처음 맞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2주간 거의 안 자고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완성됐을 때 카페 사장이 말했습니다. 와, 이게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나와? 그 카페가 SNS에서 인테리어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사장의 지인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 지인의 지인이 연락해 왔습니다. 27살 때는 한 달에 10건 넘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28살에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만난 후배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직원을 뽑을 때 한 가지를 꼭 봤습니다. 성격, 기술은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민수의 회사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안 됐습니다. 그건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실수하면 같이 고치면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직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건설업은 원래 거친 곳인데 소리 안 지르는 현장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직률이 낮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도 잘 됐습니다. 29살 때 어떤 고객이 후기를 올렸습니다. 민수 디자인은 시공도 좋지만 현장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하는 분들이 서로 존중하는 게 느껴져요. 민수는 그 후기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그걸 만든 게 자신이었습니다. 맞으면서 잘한 사람이 때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민수의 방식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사람은 따른다는 걸,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일은 된다는 걸, 아버지가 몰랐던 것을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30살, 드디어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인천 부평의 작은 사무실, 10평짜리 민수 디자인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을 올리는 날, 민수는 사무실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 디자인, 자기 이름이 붙은 가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31살 때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의 집 인테리어를 맡았습니다.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천만 원. 민수에게는 지금까지 맡은 것 중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긴장됐습니다. 3개월간 매달렸습니다. 직접 도면을 그렸습니다. 자재를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현장에 매일 나갔습니다. 마지막 마감을 할 때 바닥에 타일을 한 장 한 장 깔면서 생각했습니다. 17살 때 이 바닥에서 잤습니다. 인천역 대합실 차가운 의자 위에서 지금은 이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 바닥을. 완성됐을 때 임원이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작품이네요. 그 임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줬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연예인, 사업가. 일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인천에서는 안 됐습니다. 고객들이 전부 강남 쪽이었습니다. 32살에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직원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33살 때 김 반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노원구 현장을 돌고 있었는데 옆 건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가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거기 놓지 말고 이쪽으로 가져와. 김 반장이었습니다. 민수는 다가갔습니다. 반장님, 김 반장이 돌아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야, 너 혹시? 강민수요. 옛날에 밑에서 일했었는데. 강민수? 그 어린 놈? 김 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너야? 네, 반장님. 김 반장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양복을 입고 깔끔한 차를 몰고 온 민수.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인테리어 회사예요. 회사? 너가? 네. 직원 몇이야? 15명이요. 미친. 김 반장이 웃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이 업계에서 먹고 살 수 있겠다고 했지? 네, 그랬죠.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김 반장이 민수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 말이 아버지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잘했어. 민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반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내 덕이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요. 진짜 반장님 덕이에요. 반장님이 안 때리셨잖아요. 뭐? 저한테 소리는 지르셨는데 안 때리셨잖아요. 그게 진짜 큰 거였어요. 김 반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때리지 않은 게 뭐가 대단하냐는 얼굴. 모를 겁니다. 맞고 잘한 사람이 아니면 때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를 겁니다. 밥이나 먹자냐? 네, 반장님. 둘은 현장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김 반장은 여전히 거칠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때리는 사람과 때리지 않는 사람. 아버지는 첫 번째였습니다. 김 반장은 두 번째였습니다. 민수는 두 번째가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35살, 직원 15명, 연 매출 20억. 민수는 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혼자 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있으면 가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아버지의 목소리. 18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를 맡으면 몸이 굳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소주가 나오면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 번은 직원 회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소주를 돌렸습니다. 대표님, 한잔 하시죠. 아, 나는 됐어. 맥주만. 에이, 소주 한 잔만요. 옆에 앉은 직원이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소주가 잔에 찰랑거렸습니다. 그 소리, 찰랑. 아버지가 소주를 따르던 소리와 같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 응. 잠깐.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5살의 얼굴. 회사 대표의 얼굴. 하지만 눈 안에는 아직 8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주 냄새에 움츠러드는 아이. 언제쯤 괜찮아질까? 어쩌면 평생 안 괜찮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일하고 사람을 만들고 집을 짓고 때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민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잠도 문제였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항상 얕은 잠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깼습니다. 에어컨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옆집 문 닫는 소리. 어릴 때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깊이 자면 안 됐습니다. 깊이 자면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35살이 됐는데도 그 습관이 안 고쳐졌습니다. 수면 클리닉에 가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만성적인 과각성 상태입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으셨나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좀요.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걸 몸이 믿어야 하는데 몸은 아직 인천 빌라 3층에 있었습니다. 누가 갑자기 손을 올리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들이 물어보면 응,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35살이 되도록 8살 때 심어진 공포는 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연애는 3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25살 때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민수의 어깨를 안았을 때 민수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막았습니다. 뭐해? 그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놀라서. 내가 안았을 뿐인데 왜 놀라? 민수는 웃었습니다. 습관이야. 습관. 맞을 때 얼굴을 가리는 습관. 그걸 연인 앞에서 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28살 때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난 여자였습니다. 6개월 됐을 때 그녀가 민수의 집에 와서 요리를 해줬습니다.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라면 먹을래? 그 한마디에 민수는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라면을 끓여주는 사람. 그 장면이 아버지와 겹쳤습니다. 1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응, 배가 좀 안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벽이 있어. 여자친구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면 밀어내.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무서웠습니다. 가까이 오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오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밀어냈습니다. 그게 자기 보호 방식이었습니다. 8살 때부터 배운 방식. 전화를 받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가해자였습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불쌍해? 내가 불쌍했을 때는 아무도 안 왔잖아. 민수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양원에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강정호 환자분 상태 악화. 보호자 방문 요청드립니다. 민수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일주일 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카페 리모델링 도면을 수정하는 중이었습니다. 직원 박서연이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퇴근 안 하세요? 응, 좀 더 하고. 서연은 30살. 민수의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담당이었는데 성실하고 꼼꼼했습니다. 민수가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감정적인 언행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같이 고쳤습니다.
후배가 잘하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서연을 보면서 또 배웠습니다. 대표님, 응?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18년간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이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래. 입에서 나온 말에 자기도 놀랐습니다. 아버지요? 있긴 있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말할 때까지. 어릴 때 맞고 자랐어. 매일. 술 마시면 매일. 17살에 나왔어. 그 뒤로 한 번도 안 만났고. 근데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 치매래. 보호자가 나밖에 없다고. 서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실 거예요? 안 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어떤 선택이든 틀린 건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만요. 뭔데? 안 가시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면 안 가시는 게 맞아요. 민수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후회? 네. 안 가서 후회하는 건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오래 가거든요. 서연이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 가서 후회하는 건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오래 가거든요. 민수는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사무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8년간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미워하는 게 편했습니다. 미워하면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를 때린 사람이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깔끔했습니다. 흔들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한테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깔끔한 정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나쁜 사람인 게 달라지나요? 아니,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은 건 맞은 거고, 상처는 상처인 거고, 미안하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게 모든 기억을 잃은 사람의 마지막 남은 말이라면, 아, 모르겠다.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18년간 쌓아온 미움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금이 무서웠습니다. 벽이 무너지면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슬픔? 그리움? 사랑? 그런 게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 사람이 죽으면 후회할까요? 시원할까요? 아니면 민수는 모르겠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기분일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요양원에 안 가겠다고 결심한 뒤 오히려 아버지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잊을 수 있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현장을 돌고 거래처와 미팅하고 바쁘면 머릿속이 비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혼자 조용한 아파트 거실 불을 켜면 자기 그림자만 벽에 비쳤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쯤 요양원에서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또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안부 한 번 묻지 않았던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쳤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었습니다. 음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셰프가 라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면의 핵심은 면발의 식감입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오늘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겨울이었습니다. 17살 때 가출한 것도 겨울이었습니다. 채널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주는 꿈, 소주를 마시고 소리치는 꿈, 바닥에 누워서 민수야 하고 부르는 꿈,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2주간 거의 못 잤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고 그래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그리고 끝내자. 용서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내러 가는 거였습니다. 은빛 요양원. 서울 외곽 노원구 끝자락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5분간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까? 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차 시동을 다시 걸까?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왔다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못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안 가서 후회하는 건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오래 가거든요. 민수는 혼잣말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노인의 신음소리. 로비에는 노인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민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들이야? 네. 누구 면회 왔어? 네. 잘한다, 잘해. 우리 아들은 안 와.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나도 18년간 안 왔는데 할머니의 아들을 탓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접수처에 갔습니다. 강정호 환자 보호자 강민수입니다. 아, 민수 씨. 전화드렸던 김희진 간호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표정이 따뜻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기다렸다고? 그 사람이 나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희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민수 씨를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못 알아본다고요? 네. 치매 2단계 중반이시라 최근 기억은 거의 없으시고 오래된 기억도 왔다 갔다 하세요. 못 알아보면 더 좋지. 알아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방 안으로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는 할머니, 혼자서 손뼉을 치는 할아버지,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족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여기에요. 305호. 간호사가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 민수는 간호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창가 침대, 등이 굽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혼자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아빠가 나빴어. 많이 때렸어. 우리 민수는 복도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8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민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울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가실래요? 민수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 거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바닥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68살. 하지만 80살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18년간 이 순간을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어떨까?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왜 때렸어? 왜 매일 때렸냐고 그렇게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아무 감정 없이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관심 없어. 내 인생에 당신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18년 전의 아버지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컸습니다. 넓은 어깨에 떡 벌어진 가슴, 거친 손, 큰 목소리, 무서웠습니다. 항상 무서웠습니다. 지금 눈앞의 남자는 작았습니다. 쭈그러들었습니다. 한없이 작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이 마른 팔로, 이 떨리는 손으로. 기억 속의 거인은 현실에서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버님, 손님 오셨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 멍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빈 눈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예상했던 대로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도감이 들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프지? 미워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취급당하는 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아들이에요. 민수요. 민수?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수? 우리 민수? 네.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에 반응한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학교 갔는데 곧 올 거야. 곧 와.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수한테 라면 끓여줘야 하는데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라면. 그 라면. 가끔 끓여주던 그 라면. 세상에서 가장 맛없으면서도 가장 잊지 못하는 그 라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건 다 잊었는데 술 마시고 때린 것도 잊었을 거고 어머니가 떠난 것도 잊었을 거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도 잊었을 거고 그런데 라면을 끓여줬던 기억만 남은 거였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거리,
약 50cm. 이렇게 가까이 앉은 게 얼마만인지. 어릴 때는 이 거리가 공포였습니다. 50cm 안에 아버지가 있으면 맞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거리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옆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아버지는 민수를 쳐다보다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한테 미안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많이 때렸어. 우리 민수. 아빠가 나빴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18년간 듣고 싶었던 말인데 이렇게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과가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잊었는데 미안하다는 감정만 남은 거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는 걸 민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님 항상 그러세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은 민수한테 미안하다 하세요. 다른 말은 거의 안 하시는데 그 말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남자가 울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18년 만에 이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끝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를 3번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미안하다를 5번 말했습니다. 라면 끓여줘야 하는 데를 2번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뭘 기대했던 걸까?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 그런 건 없었습니다. 현실은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노인이 미안하다를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끝내자. 왔으니까. 봤으니까. 이걸로 끝입니다. 다시 올 일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퇴근 후에 차를 몰고 노원구까지 갔습니다. 왜 가는 거야 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어느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가게 됐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비교적 멀쩡했습니다. 오, 아저씨 왔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대화도 됐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인테리어요. 인테리어? 집 고치는 거? 네. 우리 집도 좀 고쳐줘. 보일러가 맨날 고장나. 그 말에 민수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 빌라의 보일러. 겨울마다 고장나서 이불을 3장씩 깔고 잤었습니다. 고쳐드릴게요. 진짜? 고마워, 아저씨. 아버지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떤 날은 안 좋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 날은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았습니다. 1시간. 아무 말도 없이 간호사 희진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오신 뒤로 아버님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진짜요? 네. 혼자 계실 때보다 웃는 횟수가 확실히 늘었어요. 민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18년간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 그 아들이 오니까 상태가 좋아진다.
진작 왔어야 했나? 아니, 진작 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18년이 걸린 준비. 미움을 안고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 그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 있어? 네. 아저씨 아빠.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있어요. 좋은 아빠야?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요.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네. 나도.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수한테 나쁜 짓 많이 했어. 근데 사랑은 했어. 그건 진짜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도 아빠한테 말해줘. 미워해도 괜찮다고. 미워해도. 아빠는 아빠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인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을까요? 매번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라면을 가져오는 아저씨를 좋아했습니다. 민수가 컵라면을 사갔거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에서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저씨, 라면 있어? 네.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후루룩. 맛있네.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8살 이전.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멀어서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아버지가 웃을 때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버지의 웃는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있던 시절에 이 얼굴을 본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그런 종류의 익숙함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내는 사람, 때리는 사람, 소리치는 사람, 가끔 라면을 끓여주는 사람. 하지만 웃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치매에 걸려서 분노도 폭력도 알코올도 다 잊어버리고 남은 건 미안함과 라면과 이 웃음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민수 알아? 네, 알아요. 그래, 민수 잘 지내? 잘 지내요. 다행이다. 아버지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애가 내 아들인데 내가 잘못해서 갔어. 근데 잘 지낸다니까 다행이다. 민수는 라면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입안이 뜨거웠습니다. 라면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느 토요일, 간호사 희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아버님이 원래 사시던 집 정리를 해야 해요. 짐이 있어요? 네. 옷이랑 물건들. 집주인이 치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가야 하나요? 다른 보호자가 없으시잖아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천의 그 빌라. 18년 전에 뛰쳐나온 그곳. 다시 가야 한다. 인천. 빌라는 그대로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더 벗겨져 있었고 계단에 이끼가 꼈고 우편함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3층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곰팡이, 그리고 희미하게 소주 냄새. 민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18년 전의 공포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기억보다 더 좁았습니다. 17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넓이가 있다고 느꼈는데 35살의 몸으로 들어오니 정말 좁은 집이었습니다. 거실, 낡은 소파, 위에 이불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TV는 14인치 브라운관이었습니다. 아직도 이걸 쓰고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구석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 한 병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반찬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빈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통 안에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 누가 갖다 준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사온 걸까요? 싱크대 아래를 열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 소주병, 빈 캔, 그리고 약봉지, 위장약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니까 위가 안 좋았겠죠. 욕실, 깨진 거울이 있었습니다. 언제 깨진 건지 모릅니다. 깨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아버지는 봤을까요? 그 얼굴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가 싫었을 겁니다. 술을 마시고 아들을 때리고 아내를 쫓아낸 자기가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꿀 줄 몰랐습니다. 바꾸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이 사람은 18년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 라면과 소주로. 민수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민수가 쓰던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18년 전 그대로. 책상, 침대, 벽에 붙어 있던 축구선수 포스터는 빛이 발해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불도 그대로였습니다. 민수가 쓰던 이불, 18년간 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방을 그대로 둔 거였습니다. 왜?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치울 힘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치우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민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쓰던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낙서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낙서, 로봇 그림, 멍청한 그림이네. 민수는 교과서를 내려놨습니다. 그 옆에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발 박스 크기, 꽤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박스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강남 인테리어 업계 신흥 강자 강민수 대표. 3년 전 경제지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민수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 위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기사의 한 구절.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안 되면 더 했어요. 그 옆에 연필로 글씨가 삐뚤삐뚤 써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대단하다.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블로그 글을 출력한 거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추천 마이너스 민수 디자인. 시공 깔끔하고 AS 확실. 고객 후기 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
민수 회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처해서 출력한 거였습니다. 시공 완료 사진. 한남동 카페 리모델링 완료.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출력한 걸까요? PC방에 가서 출력했을 겁니다. 68살 노인이 PC방에 앉아서 아들 이름을 검색하고 프린트하고 잘라서 박스에 넣었을 겁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기사, 블로그 글, SNS 캡처, 회사 소개, 시공 후기, 수십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5년 전부터였습니다. 5년간 아들의 소식을 모아온 거였습니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면서, 몰래, 혼자서 아들이 잘 사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스 옆에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랍장도 열어봤습니다. 윗칸, 오래된 옷가지들, 가운데 칸, 서류들, 주민등록증 사본, 의료보험 카드, 맨 아래 칸, 거기에 누렇게 바랜 도화지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두 사람이 라면을 먹고 있는 그림. 아빠 라면 맛있었어요. 13살 때 학교에서 만든 아버지의 날 카드였습니다. 22년 전 민수의 삐뚤삐뚤한 글씨, 서투른 그림. 아버지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 22년간 민수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카드를 22년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사를 PC방에서 출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18년간 편지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를. 나쁜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 그리고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한 사람. 방법이 틀렸을 뿐,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뿐. 박스 맨 밑에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여러 장. 첫 번째 편지. 날짜는 18년 전. 민수가 집을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어제 내가 나갔다. 찾으러 가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술을 많이 마셨다. 너를 때린 거 다 기억난다. 미안하다. 돌아와라. 아빠가 고칠게. 제발. 두 번째 편지. 한 달 뒤. 민수야. 아직도 못 찾겠다. 경찰서에 갔다. 실종 신고를 했다. 근데 17살이면 가출 처리된다고 했다. 어디 있는 거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추운데 어디서 자는 거야? 아빠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라. 세 번째 편지. 석 달 뒤. 민수야. 오늘 술을 끊으려고 했다. 3일 버텼다. 4일째에 또 마셨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엄마도 나 때문에 갔다. 너도 나 때문에 갔다. 다 내 잘못이다. 알고 있다. 근데 고쳐지지가 않는다. 미안하다. 민수는 한 통 한 통 읽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편지가 계속됐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15년. 아버지는 18년간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주소를 몰랐으니까요. 그냥 썼습니다. 쓰고 봉투에 넣고 박스에 넣었습니다. 18년치 편지 34통, 대략 6개월에 한 통꼴이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시간이 갈수록 삐뚤어졌습니다.
초기의 편지는 그래도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5년쯤 지나면서 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쯤 되니 글씨를 읽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손이 떨렸을 겁니다. 나이가 들고 술을 마시고 몸이 망가져가면서 그래도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힘든 글씨로, 아들에게. 6번째 편지는 민수가 집을 나간 지 3년째 되던 때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내 생일이다. 20살, 어른이 됐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케이크는 못 사줬지만 라면이라도 끓여줬으면 좋겠다. 너 라면 좋아했잖아. 아빠가 끓여주면 맛있다고 했잖아. 생일 축하한다, 민수야. 아빠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하한다. 12번째 편지. 민수가 나간 지 7년째. 민수야, 요즘 허리가 안 좋다. 현장에서 일하기 힘들어졌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안 따라줘. 근데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으니까 아프면서 일해. 내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그러니까 간 거지. 다 내 탓이다. 요즘 TV에서 아동학대 뉴스가 나온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서 죽였다는 뉴스. 나도 그럴 뻔했나? 생각하면 무섭다. 내가 무서운 놈이었다는 걸 이제야 안다. 미안하다, 민수야. 20번째 편지. 민수가 나간 지 12년째. 민수야, 오늘 인터넷이라는 걸 배웠다. 동사무소에서 노인 컴퓨터 교실을 해서 갔다. 마우스라는 걸 움직여서 글자를 치면 뭔가 나온다. 거기서 내 이름을 쳐봤다. 강민수. 여러 명이 나왔는데 혹시 이 중에 내가 있을까 해서 다 봤다. 못 찾겠다. 근데 다음에 또 쳐볼 거다.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다. 26번째 편지. 민수가 나간 지 15년째. 민수야, 찾았다. 인터넷에서 찾았다. 강민수 인테리어. 사진도 있었다. 내 얼굴이었다. 컸구나. 많이 컸구나. 회사를 차렸다고? 직원도 있다고?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너 혼자 다 한 거야? 울었다. 컴퓨터 앞에서 울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왜 우냐고 물었다. 아들 찾았어요 했더니 축하해요 그러더라. 찾은 건 아니지. 그냥 본 거지. 멀리서 사진으로. 근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잘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편지를 읽을 때 민수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동사무소 컴퓨터 교실에서 자판 치는 법을 배우고 아들 이름을 검색하고 사진을 발견하고 컴퓨터 앞에서 운 거였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한테 아들 찾았어요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68살이 아니라 53살의 아버지. 동사무소 컴퓨터실. 흰 플라스틱 마우스를 어색하게 잡고 한 글자씩 느리게. 강민수. 치는 모습. 그리고 아들 사진을 발견했을 때의 얼굴.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런 편지도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현장에서 젊은 놈이 일하는 거 봤다. 너만 할 나이더라. 혹시 너 아닐까 싶어서 한참 쳐다봤다. 아니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아빠가 이런 걱정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때려놓고 걱정하는 게 무슨 아빠야. 근데 걱정이 된다. 이것만은 진심이다. 또 이런 편지도. 민수야, 오늘 뉴스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 때려서 경찰에 잡혔다는 걸 봤다. 나도 잡혀갔어야 했는데 그때 경찰이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아니,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넘어진 거라고 거짓말 시킨 게 나였잖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 편지. 1년 전. 민수야. 요즘 머리가 이상하다. 자꾸 까먹는다. 어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린다. 근데 너는 기억난다. 내가 어렸을 때 라면 끓여줬던 거. 너 그때 맛있다고 했지? 아빠 만날 때리기만 하고 해준 게 없는데. 라면은 가끔 끓여줬지. 그때가 좋았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라면밖에 없다. 그것도 가끔. 미안하다. 혹시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아빠가 미안하다는 거 알아줘. 사랑한다. 한 번도 말 못했는데. 사랑한다, 민수야. 민수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34통 전부. 바닥에 주저앉아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민수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35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서 주먹으로 마루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남자가 울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도 울어. 텅 빈 방에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18년 전에 떠난 방. 그 방에서 35살의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와 박스를 들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305호. 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또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끌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라면 드실래요? 라면? 아버지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라면. 좋지.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라면을 집었습니다. 후루룩. 맛있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민수도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17살 때 먹던 그 맛. 맨날 이러면 안 돼?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맨날 이러고 있었습니다. 매주 2번 라면을 먹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아직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도 라면 좋아하는데. 그래요? 응. 내가 끓여주면 맛있다고 했어. 민수는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맛있었어요. 뭐? 그 라면. 진짜 맛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 그냥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뒤 민수의 방문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의무감으로 왔습니다. 보러 간다. 그리고 끝낸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8년간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편지 34통이 바꿔놓았습니다. 민수는 방문할 때마다 뭔가를 가져갔습니다. 월요일에는 컵라면, 목요일에는 과일, 가끔 간식도 사갔습니다. 아버지는 뭘 줘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귤. 귤을 까서 주면 한쪽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네. 드세요. 많이 가져왔어요. 아저씨 참 좋은 사람이야. 민수는 웃었습니다. 아들인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아버지. 처음엔 아팠는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아버지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간호사에게 가위를 빌려서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남아 있었습니다.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간지러워. 아버지가 킥킥 웃었습니다. 민수도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를 만지는 게 이렇게 평범한 일인데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두피는 얇았습니다. 혈관이 비쳐 보일 정도로. 다 됐어요. 이쁘게 됐어? 네, 멋있어요. 거짓말.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민수는 가위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3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대소변 조절이 안 됐습니다. 보행이 힘들어졌습니다. 말도 거의 못했습니다. 민수라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민수는 매일 갔습니다. 출근 전에 30분, 퇴근 후에 1시간.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으면 미세하게 쥐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눈을 떴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알아보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 희진이 말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감정 인식이 마지막까지 남아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건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민수가 자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를 해줬습니다. 로션을 발라줬습니다. 손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간 일한 손, 콘크리트에 닳고 철근에 긁히고 겨울바람에 갈라진 손. 민수의 손도 비슷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생긴 흉터와 굳은 살. 부자의 손은 닮아 있었습니다. 발을 닦아줬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아버지의 발은 작았습니다. 기억보다 작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발이 거대해 보였는데 지금은 민수의 발보다 작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구나. 나이가 들면 몸도 줄어들고 기억도 줄어들고 남는 건 몇 가지 감정뿐이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아마도 사랑. 어느 날 밤 민수는 아버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반응은 없었습니다. 저 민수예요. 용서한다고 말하러 온 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아직 용서 못해요. 맞으면서 잘한 거, 무서웠던 거, 그건 안 없어져요. 35살인데 아직도 소주병 보면 몸이 굳어요. 누가 손을 올리면 움츠러들어요. 그건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예요.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편지 봤어요. 34통, 18년치. 스크랩도 봤어요. 제 기사 모으신 거. 우리 민수 대단하다라고 쓰신 거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그건 알아요. 용서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그만하려고요. 미워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18년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미워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그 정도면 되죠?
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민수의 손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으로 고맙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손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일 뒤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 은빛 요양원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알았습니다. 무슨 전화인지. 여보세요. 민수 씨, 아버님이.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민수 혼자. 서연이 와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꽃을 가져왔습니다. 국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인걸.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민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 옆에 있어주는 사람. 민수는 18년간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혼자서 모든 걸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서연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빈소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강정호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민수만 빼면 영정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한 거였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민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라면 맛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민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줄. 사랑한다, 민수야. 저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아마. 그 아마가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맞으면서 자란 사람이 가해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용어를 쓸 겁니다. 하지만 민수가 아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꿈에 나오는 사람.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미움만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잡았을 때 아버지의 차갑고 마른 손.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는 것.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인가 봐요. 민수는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민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박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박스. 민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 강민수입니다. 용서한다고 쓰려고 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맞으면서 자란 건 사라지지 않아요. 무서웠던 기억도요. 35살인데 아직도 큰 소리 들으면 몸이 굳어요. 그건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쓴 편지를 읽었어요. 34통. 18년간.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 아버지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술을 마셨겠죠. 그렇다고 때려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도 누군가한테 맞고 자랐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방법밖에 몰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을 테니까 미워하는 거 그만할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웃었던 거, 라면 먹으면서 웃었던 거, 그 얼굴은 기억할게요. 때리던 얼굴 말고 웃던 얼굴로 기억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라면 진짜 맛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민수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편지를 접어서 아버지의 박스에 넣었습니다. 34통의 편지 위에 35번째 편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첫 번째 편지, 18년 만의 답장, 너무 늦은 답장. 하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민수는 박스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 박스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서랍에 넣어둘 겁니다. 가끔 꺼내볼 겁니다. 미워하고 싶을 때, 분노가 올라올 때, 그때 꺼내서 읽을 겁니다. 아버지가 동사무소에서 자판을 치던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강민수, 그 세 글자를 치던 모습을. 그러면 분노가 좀 가라앉을 겁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게 민수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서연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거요. 고마워. 어제 장례 잘 치르셨어요? 응. 서연이 민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나았습니다.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대표님, 응? 오늘 좀 밝아 보이세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 잤나 봐.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18년 만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치는 꿈도, 때리는 꿈도, 바닥에 누워서 부르는 꿈도,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푹 잤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사무실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만들어준 커피, 누군가 만들어준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게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뭘까요? 요리, 일, 기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라면 끓이는 법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끓여서 줬을 뿐.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배운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어른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때리면 안 된다는 것, 소리치면 안 된다는 것, 술에 기대면 안 된다는 것, 사랑하면 말해야 한다는 것, 미안하면 바로 말해야 한다는 것. 18년 뒤가 아니라 지금 그걸 아버지의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거꾸로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대로 그래야 하는 것들을. 이상한 교육이네. 민수는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18년간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얼어붙던 얼굴이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쓴웃음이지만 웃음은 웃음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내렸습니다. 어머니, 8살 때 떠난 어머니, 27년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하지만 언젠가 어머니도 찾아야 할 거였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랬듯이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냥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던 라면 냄새가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수는 변했습니다. 술자리를 피하지 않게 됐습니다. 소주를 마시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어도 몸이 굳지 않았습니다. 잠도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얕은 잠이었지만 꿈을 꾸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치는 꿈, 그 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끔 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주는 꿈을 꿨습니다. 많이 먹어. 그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서연과는 가까워졌습니다. 회사 사람이라 조심스러웠지만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퇴사하면 밥 한 번 사주실 거예요? 퇴사? 왜? 밥 사주시냐고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퇴사 안 해도 사줄게. 첫 데이트는 이태원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서연이 메뉴판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라면도 있네요. 드실래요?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응, 먹자. 라면을 시켰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일 맞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라면이 맛있었습니다. 민수는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끓여주던 라면. 그때는 무서워서 맛을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맛있었어요. 진짜로.